안녕하세요. 저는 서울 반포구에 사는 50대 후반 여성입니다. 이런 말 자주 들어보셨죠? 관상은 과학이다. 뭐 이런 말들이요. 저는 확인되지 않고 직접 보지 못한 것은 믿지 못하는 사람이라 나는 나를 믿는다.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이었죠. 사실 관상 타령을 하는 사람을 보면 이해가 안 갔어요. 뭐 연예인 누구누구가 사고를 치면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면서 그러잖아요. 관상이 딱 그랬다. 저는 그런 관상 타령이 진짜 그냥 이때다 싶어. 연예인 욕하고 싶으니까 붙이는 수식어쯤 되는 것이라고 생각했죠. 아들이 결혼하겠다고 데려온 그 미친 여자를 겪기 전까지는요. 좀 지난 일이지만 제 마음속 응어리는 아직도 사라지지 않았어요. 내 새끼한테 그렇게 몹쓸 짓을 할 줄은 몰랐죠. 여기에다 털어놓고 같이 시원하게 욕 좀 하다 보면 제 분이 풀릴까 싶어서 사연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그날은 유독 날씨가 화창했고 햇빛이 따스한 날이었어요. 아는 동생이 딸내미가 결혼을 한다고 해서 그 남자가 괜찮은 짝인지 점을 보러 갈 건데 같이 가달라고 했어요. 동대문구 용두역 근처에 있는 점집에 함께 갔죠. 거기는 다른 점집들과는 조금 달랐어요. 무섭거나 낡고 허름한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점집의 모습은 아니었죠. 따뜻한 색감의 아이보리 벽지가 있었고 신당 안에는 불상들과 무당이 모시는 신령님 모형이 있었어요. 신령님 모형 앞에는 분위기도 밝혀줄 양초들이 있었죠. 생전 점집에는 가본 적이 없었는데 그런 곳은 처음 봤어요. 자리에 앉자마자 보살님이 생년월일도 묻지 않으시고 제 얼굴을 3초 정도 보더니 제 성격을 딱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러더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새로 들이는 여자를 조심해. 예? 저희 집에는 드릴 여자가 없는데요? 군말 말고 조심여. 그때 당시에는 가족이라곤 아들과 저뿐이었고 새로 들이는 여자랄 게 없었어요. 제 아들은 25살이 되도록 연애 한 번 못하는 모태솔로였거든요. 결혼을 하기에도 너무 어린 나이였고 의대를 졸업해서 이제야 인턴 1년째일 때였어요. 그래서 속으로 엄청 비웃었죠. 저렇게 점을 쳐선 망하겠다고요. 진짜 오만하기 짝이 없는 생각이었죠. 저한테 무슨 일이 생기는 줄도 모르고 그 보살님의 말을 들었어야 했다고요. 저는 아들 현준이를 혼자 키웠어요. 현준이가 3살이 되었던 해에 남편과 사별을 했죠. 그때 제 나이가 고작 31살이었으니 한창 커리어를 쌓아나갈 시기였네요. 남편과는 사시 공부를 하다가 만났어요. 저는 법학과를 졸업했고 법조인이 되기 위해서 사실 수험생활 2년 끝에 합격을 했고 변호사가 될 수 있었어요. 수험생활 끝에 이름 되면 다 알만한 S기업 사내 변호사가 되었죠. 사실 시험 때문에 혼자 노량진에 있는 고시원에 살았었는데 같은 학교 법학과 1년 선배였던 남편도 그 고시원에 살았어요. 오다 가다 하며 밥을 먹다가 매번 눈을 마주쳤고 남편은 동기들한테서 제 이야기를 들었는지 반찬을 챙겨주기 시작했어요. 수험 생활이 정말 힘들거든요. 그 힘든 시기에 반찬을 챙겨주는 다정함에 반해버렸죠. 그렇게 막 25살이 되었을 때 사시 합격을 했고 먼저 사시 패스를 한 남편은 한 걸음에 달려와 꽃다발을 주며 축하해줬어요. 그리고 연애가 시작되었죠. 2년 연애 후 우리는 결혼을 했고 보물 같은 아들 현준이를 가졌어요. 변호사 부부였던 우리는 매일매일 일에 치여서 살았지만 현준이를 낳고 정말 행복했어요. 남편은 형사 전문 변호사였고 매일매일 일에 치여서 살아야 했지만 퇴근하고 집에 와서도 현준이를 재워주고 집안일도 도와줄 만큼 착하고 순수한 사람이었어요. 우리는 너무 치열하게 살아야 했지만 행복했어요. 그 사고가 있기 전까지는요. 남편은 민사소송을 하던 중이었어요. 전통시장 정비사업조합에 약 7억을 투자했다 대부분 날리자 시행사와 대표를 상대로 소송을 낸 사건이었어요. 남편은 대표 쪽의 변호사였고 5건의 재판 중 3건은 패소, 1건은 1심 패소 후 항소심이 진행되고 있었어요. 원고의 억하심정이 남편에게 튀어버린 것이었죠. 이 소송 때문에 원고, 그러니까 소송을 건 상대방은 경제 상황이 어려워졌다고 했었으니까요. 그래서 남편이 일하고 있는 변호사 사무실에 불을 질러버렸어요. 남편은 거기서 나오지 못했고 결국 죽었어요. 순식간에 일어난 비극이었죠. 제 나이 31살에 일어난 일이었어요. 순식간에 저는 인생의 동반자를 잃었어요. 한동안 제대로 일어서지 못했죠. 제 앞에는 검토해야 하는 수많은 사건 기록지가 있었지만 단 한 장도 읽을 수 없었어요. 변호사라는 직업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무서워졌죠. 어쩌면 당연했어요. 남편의 죽음은 변호사라는 이유만으로 일어난 비극이었으니까요. 가장 가까운 동료이자 사랑하는 사람이 그렇게 죽었는데 아무 일 없다는 듯 다시 누군가를 변호하기가 힘들었어요. 힘들게 일을 하면서 어느 날 한 번은 현준이가 다니는 어린이집 등하원을 도와주시는 이모님이 사정이 있으셔서 제가 현준이를 데리러 가야 했는데 재판이 너무 길어져서 해가 질 때까지 현준이를 데리러 가지 못했어요. 그 조그마한 아이가 어린이집 운동장에 혼자 쭈그려 앉아서 엄마만 기다렸죠. 엄마를 기다리다 지쳐 어린이집 선생님 품에 안겨 쓰러져 자더라고요. 그 모습이 너무 미안하고 속상해서 눈물이 흘렀어요.
그날 결심했죠. 현준이를 위해서 그리고 저를 위해서 그만둬야겠다고요. 누군가에겐 커리어를 포기한다는 게 엄청나게 큰 결심이었겠지만 저는 오히려 살기 위한 몸부림이었죠. 사직서를 내고 현준이를 데리러 갈 때 저는 다짐했어요. 현준이랑 보란 듯이 행복하게 살 것이라고요. 그리고 자신 있었어요. 변호사까지 된 저인데 똑똑하게 잘 살 거라고 생각했죠. 저는 동네에 반찬 가게를 열었고 현준이에게 최선을 다하기 시작했어요. 어느덧 학교에 가기 시작한 현준이에게 관심을 많이 쏟으려고 노력했어요. 현준아, 오늘은 누구랑 놀았어? 현준아, 오늘 숙제는 뭐야? 학교에서는 뭐 배웠어? 이런 저의 관심 어린 노력의 보답이라도 하듯 현준이는 번듯한 아이로 자랐어요. 제 아버지를 닮아 제법 훤칠했고 공부도 잘했죠. 따로 학원을 보낸 것도 아니었는데 혼자서 인터넷 강의를 듣고 하면서 스스로 공부를 했어요. 그래서 쭉 상위권을 유지하다가 고등학생 때부터는 열심히 공부해서 서울에 있는 의대에 합격했어요. 근성 하나는 정말 타고난 아이였죠. 아빠를 많이 닮아서 지는 걸 누구보다 싫어했거든요. 그렇게 현준이는 의대에 갔고 시간이 지나서 외과 인턴 1년차가 되었어요. 확실히 인턴이 되니 집에 잘 들어오지 못하더라고요. 일주일에 한 번 볼까 말까였어요. 한 번씩 집에 들어오는 날에는 상다리 부러지게 요리를 했어요. 듣자 하니 잠도 못 자면서 일하더라고요. 거기에다 병원 적응하랴, 공부하랴 그 의젓한 아이가 힘들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상다리 부러지게 솜씨 발휘를 한 번씩 했죠. 갈비에, 삼계탕에, 잡채까지 현준이가 좋아하는 음식들로 밥상을 채워서 아침부터 오후가 되도록 요리를 준비했어요. 그리고 오후 2시쯤 되면 현준이를 깨워서 밥을 먹였죠. 그날도 그랬어요. 어느덧 레지던트 1년차가 된 현준이는 2주 만에 집에 들어와서 늘어지게 잠을 잤죠. 그러고 나서 제가 차려준 밥을 먹으면서 그렇게 말했어요. 엄마, 내 여자친구 소개해줄까? 먹던 밥을 뱉을 뻔했어요. 갑자기 여자친구? 현준이는 그 왕성하다는 중고등학생 때도 연애 한 번 안 하던 아이였고 대학교를 들어가서도 달라진 건 없었어요. 가끔, 아주 가끔 외출을 할 때 장난스럽게 물어도 봤죠. 어디가? 여자 만나러 가니? 뭔 소리야? 진수 만나러 가. 벚꽃이 피어도 친구랑, 재밌는 영화가 개봉해도 친구랑, 술 한잔을 해도 여자가 낀 적이 없었죠. 남사스러운 말이지만 저는 현준이가 설마 게이는 아니겠지 하는 생각도 해본 적이 있을 정도였으니까요. 현준이도 슬슬 결혼해야 할 나이였고 주변 언니들을 보면 자식들 결혼한다면서 청첩장을 주더라고요. 저는 제 아들이 평생 혼자 살 줄 알았는데 그건 아닐 것 같아서 한편으로는 안도 했죠. 너 여자친구 있어? 응, 결혼하고 싶은데. 결혼이라는 말에 순간 사례가 들렸죠. 뭐가 이리 갑작스러운 게 많은지. 한편으론 걱정했어요. 워낙 세상이 흉흉해야죠. 연애도 지금껏 제대로 못한 제 아들 꼬셔다가 한몫 챙기려는 그런 이상한 여자는 아닐까 걱정스러웠어요. 하지만 아들이 만난다는 여자가 궁금해 데려오라고 했죠. 현준이는 제 대답을 듣더니 바로 계획을 착착 실행시켰어요. 현준이는 바쁜 시간을 어떻게 쪼개서 예약을 한 건지 한강뷰가 보이는 레스토랑으로 예약을 했어요. 서울의 한 갤러리 고층에 위치한 프렌치 레스토랑이었는데 나중에 친한 동생한테 들어보니 한 끼 식사에 20만 원이 넘어갈 정도로 비싼 곳이었죠. 현준이는 평소 이런 식당을 잘 알지도 못했어요. 무슨 재주로 이런 인기 많은 레스토랑을 알고 예약한 건지 신기했어요. 그땐 그냥 여자친구가 이런 곳을 잘 아는 것 같다고만 생각했죠. 현준이의 여자친구 소희는 좋게 말하면 특별한 아이였어요. 되게 예쁘게 생긴 아이였죠. 정말 연예인을 해도 될 만큼이요. 무릎 위까지 예쁘게 내려오는 새하얀 원피스를 입고 왔어요. 저희는 한강뷰가 보이는 창가 자리에 앉아서 와인과 스테이크를 주문했어요. 그리고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죠. 둘은 어디서 만났니? 환자로 왔었어. 나 인턴 때 산부인과 로테이션 돌 때. 산부인과? 어디 아팠던 건 아니지? 그냥 정기 검진 같은 거였어요. 여자는 정기적으로 산부인과 검진도 받아야 좋다고 하잖아요. 얘는 진짜 자주 오긴 했어. 근데 넌 독감 걸려도 쉬면 낫는다고 병원 안 가는 애가. 산부인과는 꼬박꼬박 가더라. 현준의 말에 소희는 제 눈치를 살살 보면서 말했죠. 어머님, 저 몸 관리 잘해요. 걱정 마세요. 그 대화가 왜인지 거슬렸어요. 독감 걸려도 병원 안 가는 애가 산부인과를 들락날락 한다니 무슨 병이 있는 게 아니고서야 그럴 리 없잖아요. 그런 생각을 하고 싶지는 않았지만 혹여나 성병 같은 거나 자궁경부암 같은 지병이 있는 건 아닐까 싶었죠. 순수한 현준이는 아무런 생각이 없는 것 같았지만요. 그런 의심이 스멀스멀 올라왔지만 그 많은 선자리도 마다하는 현준이가 처음 데려온 여자였기에 애써 그 의심들을 무시하고 좋게 보려고 했죠. 현준이는 딱 봐도 소희를 정말 좋아하는 것 같았어요. 엄마한테 그렇게 무뚝뚝하게 구는 애가 소희의 의자도 빼주고 포크도 가지런히 놓아주고 스테이크를 손수 잘라서 다정한 목소리로 먹으라고 했죠.
저는 아들의 그런 낯선 모습을 보면서 어이가 없었지만 다 컸구나 생각했어요. 현준이가 좋다면 오케이 할 생각이었죠. 소희와 이야기를 나눠보니 괜찮은 것도 같았어요. 소희는 간섭이 병적으로 심한 부모님 때문에 20살부터 독립을 했고 차곡차곡 돈을 모아 자가 오피스텔이 있다고 했어요. 대학도 명문대였고 지금은 영업직 일을 하고 있다고 했죠. 혼자 진취적으로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친구 같았어요. 소희가 살아온 이야기를 들으니 열심히 사내에게 괜한 오해를 한 것 같았죠. 사실 현준이는 의대에 가서 워낙 공부만 해야 했고 그 흔하다는 아르바이트 하나도 하지 않았어요. 물론 의대에서 학점을 잘 따고 열심히 공부하는 게 우선이었지만 한편으로는 한 살이라도 젊을 때 다른 경험도 해보는 게 좋다고 생각해서 내심 소희 같은 여자를 만나길 바랬거든요. 생활력 있고 학교 말고도 여러 경험을 해본 여자 말이에요. 소희는 그렇게 아르바이트를 많이 하면서도 취업하기 전에는 해외여행도 많이 했다고 하더라고요. 신혼여행지 이야기가 나와서 같이 이야기하는데 하와이를 이야기하다가 들었거든요. 해외여행 또 가본 곳 있니? 홍콩이랑 일본도 가봤고요. 미국이랑 보라카이도 갔었어요. 많이 갔네. 더 있는데 기억이 잘 안 나네요. 학생이라 돈 모으기 힘들었을 텐데. 그냥 옷 사입을 거 덜 사고 먹을 거 덜 먹고 그랬어요. 저는 공부 말고도 경험하는 게 너무 중요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취업하기 전에 이곳저곳 많이 다녔어요. 아무래도 그렇지. 저는 사실 준비를 하고 변호사 일하면서 20대를 다 보내버린 사람이라서 소희 같은 인생이 참 부럽다고 생각했어요. 공부가 다가 아니라는 걸 잘 알았고 뼈저리게 느꼈죠. 그때는 그런 여자가 제 아들의 여자친구라서 다행이라고 생각했어요. 정직하게 열심히 살았네. 대견하다. 그때 순간적으로 소희의 얼굴에 그림자가 드리워졌어요. 하지만 정말 찰나의 순간이어서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죠. 그 후 현준이와 소희는 본격적으로 결혼을 준비하기 시작했어요. 사실 저는 결혼했던 시기가 신입 변호사 때라 정말 바빴고 간소하게 치렀거든요. 한 번뿐인 결혼식인데 그렇게 간단하게 해버린 게 후회로 남았어서 아들의 결혼식은 공을 들여서 해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두 사람의 신혼집 가구들도 제법 큰 돈을 들여서 해줬어요. 현준이는 시간이 안 될 것 같다고 해서 소희와 단둘이서 가구를 보러 갔죠. 부모님과 절연하고 혼자 다 알아서 하는 소희를 보면 조금 안타깝기도 해서 저는 딸처럼 생각하고 소희에게 잘해주려고 노력했어요. 화장대를 고르고 있는데 저는 정말 상관없어서 이렇게 말했어요. 골라봐, 아무거나. 정말요? 소희는 화장대 코너를 빙 둘러보더니 200만 원이 넘는 고가 브랜드의 화장대를 고르더라고요. 전 당황했죠. 보통 시어머니가 가구를 사준다고 하면 가성비 좋은 걸 고르거나 적당한 가격대로 고르는데 대수롭지 않게 너무 비싼 걸 골라서 당황스러웠어요. 그래도 좋은 걸 해주고 싶은 마음에 그 화장대를 사줬죠. 소희와 현준이는 서로 바빴는데도 차곡차곡 결혼식 준비를 잘 하더라고요. 똑똑한 애들 아니랄까봐 빠뜨리는 거 하나 없이 결혼식이 진행됐어요. 슬슬 단풍잎이 빨갛게 물들기 시작하는 시기에 결혼식이 치러졌어요. 친구도 없고 워낙 인간관계가 좁은 현준이가 식장에 사람들을 다 채울 수 있을까 싶었는데 걱정이 무색하게도 소희의 동료들과 친구들이 참 많이 와주었더라고요. 하얀 꽃잎 사이로 손을 꼭 붙잡고 카펫 위를 걸어가는 두 선남선녀를 보자니 마음이 뭉클해졌죠. 저는 아들 현준이가 꼭 행복하게 잘 살길 빌었어요. 저 같은 불행이 없도록 즐거운 일들만 가득할 수 있도록이요. 두 사람은 행복한 신혼생활을 하는 것 같았어요. 결혼을 한 것과는 별개로 현준이가 너무 바빴지만요. 현준이는 가끔씩 제게 전화를 걸었어요. 보통 자기가 너무 바빠서 소희에게 미안하다는 말이었죠. 그럴만했어요. 신혼여행을 하와이로 갔다 와서 인천공항에 도착했고 핸드폰을 키자마자 후배 인턴한테 전화가 걸려왔다고 했거든요. 선생님, 정말 죄송한데 2시간 뒤 수술 들어와 주실 수 있을까요? 응급인데 어시 맡아주실 선생님이 안 계세요. 지금? 조금만 기다려. 감사합니다. 현주는 인터넷 전화를 받고 나서 미안한 눈빛으로 소희에게 말했다고 했죠. 으휴, 얼른 가봐. 진짜 미안해. 그런 일이 많았다고 했어요. 병원에 외과 레지던트가 얼마 없어서 현준이 2배로 일이 많았다고 했죠. 소희는 점점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졌지만 투덜거림 한 번 없이 현준에게 괜찮다고 해줬어요. 정말 천사가 따로 없다고 생각했죠. 소희는 결혼하고 나서 직장을 그만뒀어요. 밤낮 없이 일하는 현준을 더 챙기는 게 낫다고 생각했고 소희는 진짜로 현준을 제대로 내조했어요. 현준이가 좋아하는 음식, 싫어하는 음식, 피곤할 때 먹어야 하는 음식, 스트레스 풀리는 음식들을 정리해서 그때마다 만들어줬죠. 소희는 진짜 좋은 아내였어요. 현준이 미안해서 한 번씩 카드를 줬다고 했지만 그때마다 매번 소소하게 시장이나 봐와서 피곤한 현준에게 삼계탕을 만들어주거나 스테이크를 만들어줬어요. 현준은 그런 소희를 보면서 자신이 결혼 하나만큼은 잘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다가 불행한 일이 터져버렸어요. 왜 이런 비극은 제 가족에게만 일어나는 걸까요?
현주는 바쁜 상황에서 한 번밖에 해보지 않은 수술을 하게 되었고 사람이 없어서 어쩔 수 없이 수술에 들어가게 되었어요. 수술을 들어가 환자의 배를 갈라보니 유착이 생각보다 너무 심했고 급성출혈이 일어났던 것이었어요. 서툰 수술에 예상치 못한 환자 상태까지 현준에게는 너무 버거운 상황이었고 현준이에서는 안 되는 수술이었지만 인력 부족으로 인해 어쩔 수 없었죠. 병원에서는 아무런 조치를 해주지 않았고 당연히 수술경과 또한 좋지 못했어요. 혼수 상태에 빠져버린 환자의 부모님은 격분하며 현준의 탓을 했어요. 그렇게 현준은 의료 소송까지 당하며 정직 처분을 받게 되었죠. 왜 내가 정직을 당해야 돼? 의사를 늘렸으면 됐을 일이잖아. 현준은 참 많이 울었어요. 병원의 조치도 이해가 가지 않았죠. 현준은 의료 소송으로 인해 막대한 위로금을 환자 부모님에게 드려야 했어요. 저는 아들에게 닥치는 안 좋은 일들을 보면서 너무 가슴이 아팠죠. 왜 자꾸 제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만 이런 막장 드라마 같은 일들이 생기는 걸까요? 저는 무너지듯 가슴이 아팠죠. 그런데 소희는 현준이 소송 때문에 힘들어할 때 갑자기 씀씀이가 커지기 시작했어요. 안 사던 명품을 사지 않나, 시계를 사지 않나, 뭔가 급한 사람처럼 비싼 물건들을 샀어요. 당연히 힘든 시기였고 금전적으로 힘들었던 현준은 소희가 이해가지 않았죠. 소희야, 무슨 옷을 산 거야? 나? 그냥 투피스 한 벌. 당연하게 말하는 소희의 말에 현준은 말을 이을 수 없었죠. 소희의 씀씀이는 점점 커져갔다고 했어요. 혼자 오마카세를 가서 몇십만 원짜리 메뉴를 먹고 SNS에 올렸죠. 처음에 현준은 그 부분에 대해서 그냥 참고 있었어요. 소희에게 미안한 마음이 있었으니까요. 그런데 2달에 한 번 가던 오마카세를 3주에 한 번 가기 시작하고 명품 쇼핑을 하는 빈도가 늘어나기 시작했고 월급을 받은 지 일주일도 되지 않아서 돈이 빠져나갔어요. 소희가 정말 다른 사람 같았죠. 현주는 결국 참지 못하고 말했죠. 소희야, 우리 지출을 좀 줄여야 할 것 같아. 어? 지금 내 월급 50%를 너 쇼핑에 쓰고 있어. 그러면 안 돼? 소희는 씀씀이가 정말 컸어요. 조금만 아껴보자는 현준의 말을 이해조차 하지 못했죠. 돈은 또 벌면 되는 거 아니냐고 말했어요. 현주는 시름시름 앓다가 결국 제게 자초지종을 설명했죠. 언제 한 번은 이런 일도 있었어요. 현준과 소희가 오랜만에 여행을 간 날이었죠. 베를린으로 여행을 갔고 고급스러운 호텔 라운지에서 스테이크를 주문해 먹었어요. 소희는 호텔 뷰와 함께 스테이크를 찍어서 올렸고 모르는 사람들이 소희의 SNS에 댓글을 막 달았어요. 그 중에는 수상해 보이는 남자들도 막 댓글을 달았다고 했어요. 소희 못 본 지 좀 됐다. 언놈이냐. 이런 댓글들이 막 달렸고 현준이 SNS를 하지 않아서 몰랐는데 현준의 친구가 우연히 SNS를 보다가 소희의 SNS를 보게 되었고 그 댓글창을 캡처해서 보내준 것이었어요. 현준은 뒤늦게 그걸 보게 되었고 소희에게 댓글을 단 사람들이 하나같이 몸사진이 올라와 있거나 명품, 여행 사진들로만 가득한 절대 평범해 보이지 않는 그런 사진이 가득한 계정을 가진 사람들이었어요. 그 여행은 현준이 다 낸 여행이었고 그런 사람들이 저렇게 댓글을 다는 게 싫다고 SNS 안 하면 안 되냐고 물었다고 했죠. 그때 소희는 그렇게 말했어요. 그냥 예전에 일했다가 만난 사람들이야. 그 이야기들을 들으니 이해가 가지 않았어요. 제 머릿속에 소희는 생활력 좋고 열심히 사는 청년 이미지였으니까요. 소희와 있었던 일들을 현준이에게 들으면서 낯설었어요. 소희라는 사람에 대해 점점 물음표가 떴어요. 제 며느리였지만 매번 새로웠죠. 제 앞에서는 매번 싹싹한 며느리 그 자체였으니까요. 그러던 어느 날 저와 친하게 지냈던 변호사 수철이 카카오톡에 올라와 있는 소희의 사진을 보더니 이상하게 반응을 했죠. 저 사람이 너 며느리라고? 왜? 너무 닮았는데. 수철은 이상한 반응을 하더니 조심스럽게 사진 한 장을 보냈어요. 가슴이 잔뜩 패인 자주색 원피스를 입은 소희가 접대를 하는 노래방 같은 곳에서 어떤 중년 남자와 입을 맞대고 있는 사진이었어요. 그 사진을 보자마자 저는 온몸에 소름이 쫙 돋아버렸죠. 2번 보고 3번을 봐도 소희였어요. 수철은 이혼 전문 변호사였고 2년 전에 퇴직을 했었죠. 퇴직을 하기 전 마지막 이혼 소송을 할 때 남편에게 위자료를 받기 위해 의뢰인이 제출한 불륜 증거 사진이었어요. 저는 수철의 이야기를 듣자마자 핸드폰을 떨어뜨렸어요. 입을 뗄 수가 없었죠. 별 생각이 다 들기 시작했어요. 에이, 아니겠지. 가슴이 벌렁벌렁 뛰기 시작했어요. 봐서는 안 될 판도라의 상자를 본 것 같았죠. 순간 여러 가지 생각들이 다 들기 시작했어요. 이게 사실이라면 어떡하지? 우리 현준이는 어떡하지? 차라리 덮어야 하나? 과거 일은 과거 일일 뿐이니까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주저앉아 우는 것뿐이었어요. 그때 누가 초인종을 눌렀어요. 소희였어요. 순수한 얼굴로 해맑게 웃으면서 제 현관문 앞에 서 있었어요. 어머니, 문 좀 열어주세요. 소희는 해맑은 얼굴로 저희 집 앞에 왔어요. 저는 그런 소희의 목소리를 듣고 주저앉아 버렸죠.
소희는 잡채를 했는데 너무 맛있게 됐다고 하면서 집에 들어왔어요. 아무것도 모른다는 듯 냉장고 정리를 하고 잡채를 냉장고에 넣는 소희의 뒷모습을 보면서 저는 주먹을 꽉 쥐었죠. 저 애가 정말 그 사진 속의 여자인지 알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제발 사실이 아니길 바라면서요. 사실이라면 너무 현준이가 불쌍하니까요. 제발 아니길 빌었어요. 그러다가 보지 말아야 할 장면을 보게 되었죠. 아들이 힘들어하는 시기니 좋아하는 반찬이나 갖다 주려고 현준이가 사는 아파트로 갔어요. 현준이가 좋아하는 제육볶음이랑 김치랑 무국을 정성스럽게 해서 갖다 주려고 했죠. 107동으로 들어가려고 하는데 소희가 밖에 나와 있었어요. 정확히 말하면 소희가 3개째 줄담배를 피면서 누군가와 전화를 하고 있었죠. 담배꽁초를 툭툭 터는 소희의 모습이 낯설었어요. 그 후에 누군가와 전화를 하면서 말하는 소희의 전화 내용은 더 가관이었죠. 야, 슬슬 이혼할 때 됐어. 소송 걸려서 단물 다 빠졌다니까? 의사 사모님 돼서 팔자 좀 고쳐보려고 했는데 다 망했어. 그냥 명품 몇 개 사고 튈래. 저는 소희에게 인사를 하려다가 걸음을 멈췄어요. 소희의 저 말이 우리 현준이를 돈 보고 만났다는 말로 들렸거든요. 그 다음 말이 더 가관이었어요. 술 따라줄 때가 좋았어. 지금은 남편 눈치 보고 시어머니 눈치 보고 장난 아니야. 온몸의 감각이 서늘해지는 것 같았어요. 순간 수철이 보여줬던 업소 아가씨들 사진이 떠올랐죠. 소희의 모습을 보면서 따지고 싶은 건 많았지만 선뜻 발이 움직이지 않았어요. 그냥 전화 선 모습에 며느리가 내 며느리가 진짜 맞는지 그냥 부정하고 싶은 마음뿐이었죠. 그리고 조금 시간이 지나서는 저 여자애한테서 내 아들을 지켜야겠다는 생각뿐이었어요. 그래서 소희에게 다가가 그 애를 붙잡았죠. 너 그게 무슨 소리야 지금? 어머니, 여긴 어떻게 오셨어요? 술을 따른다고? 이혼을 한다고? 이게 다 무슨 소리야? 네? 제가요? 소희는 얼굴색 하나 변하지 않고 말했어요. 제가 알고 있는 소희가 아닌 것 같았죠. 너 누구야? 누구냐고. 저는 소희의 멱살을 잡았어요. 소희는 억울한 표정을 짓더니 제가 자꾸 달려들자 한숨을 푹 내쉬었죠. 네, 저 살기 힘들어서 그냥 좀 쉽게 돈 벌었어요. 현준이랑 있으면 돈 안 벌어도 돼서 결혼했던 것도 맞아요. 근데 이제 현준이한테 돈이 없잖아요. 돈이? 이 요망한 년아. 너 내가 가만히 안 둘 거야. 우리 귀한 아들 불행해지게 냅둘 일 있어? 글쎄요. 지금 타이밍에 현준 씨가 제 정체를 아는 게 좋은 선택일까요? 지금 어머님이 뭘 할 수 있는데요? 소희는 저를 보면서 표독스럽게 웃었어요. 저는 그 여자를 보면서 주저앉아 버렸죠. 그제야 소희를 보며 이상했던 점들이 퍼즐 조각처럼 맞춰지기 시작했어요. 비싼 가구를 아무렇지 않게 고르는 것 하며 독감 걸려도 병원 한 번 안 가는 애가 왜 그렇게 산부인과를 자주 갔는지, 왜 처음 봤을 때 그런 쎄한 기분이 들었는지도요. 저는 그날 이후로 알아놓았죠. 이 사실을 이 안 좋은 타이밍에 아들에게 알려주는 게 맞을까요? 알려주지 않아도 알려줘도 문제였어요. 몇 날 며칠을 알았고 저는 언제나 그랬듯 엄마 노릇을 하기로 했어요. 현준이에게 소희 이야기를 꺼내면 현준이는 소희가 없었다면 무너졌을 것이라고 했죠. 저는 그런 현준이에게 아직 소희에 못되고 표독스러운 가면을 벗겨 너 와이프가 이런 미친 애라는 이야기를 할 자신이 없었죠. 그래서 현준이가 소송 문제가 괜찮아질 때까지, 상처가 조금이라도 아물 때까지 혼자 싸우고 진실을 밝혀내기로 했어요. 저는 문득 결혼식 때 왔던 소희의 친구들을 떠올렸죠. 부모님과도 절연했던 아이니 소희의 과거를 캐기 위해서는 그 방법밖에 없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집을 뒤져서 결혼식 때 왔던 하객 리스트들을 찾아냈죠. 소희의 친구들 이름을 수소문했고 이상했던 점은 하나같이 연락이 되지 않는다는 점이었어요. 친구가 20명 정도는 왔었는데 수소문을 해봤지만 모르는 사람이 전화를 받거나 전화를 뚝 끊어버리는 게 부지기수였어요. 그러다가 익숙한 이름 하나가 보였어요. 98이라는 이름이었어요. 저희 나이 세대면 몰라도 젊은 사람이 98이라는 이름을 갖기 쉽지 않잖아요. 제가 아는 사람 중에도 98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남편이 살아있을 때 특히 신경을 썼던 의뢰인의 이름이었거든요. 10대 남자아이였고 학교에서 일이 터지는 바람에 재판을 받아야 했어요. 할머니와 어려운 형편에서 사는 애였는데 할머니가 98이는 제대로 살게 하겠다고 있는 돈 없는 돈 모아서 남편을 변호사로 선임했었어요. 흔하디 흔한 10대들의 오해로 생긴 사건이었죠. 다만 스케일이 조금 컸어요. 98이가 키도 크고 얼굴도 반반해서 여자애들이 쫓아다니며 좋아할 정도였죠. 98이는 관심이 없었지만요. 그러다가 일진 아이들과 좀 어울렸는지 놀다가 일진 아이들이 98이의 가정 사정을 좀 알아버린 거죠. 98이네 부모님은 20대 초반에 한 번의 실수로 98이가 생겼고 20대 초반의 연애가 그렇듯 얼마 안 가 헤어졌어요. 98이를 책임지고 가정을 꾸리기에는 너무 어린 청춘이었던 거죠. 남자 집에 돈이 좀 있어서 얼마 쥐어주고 98이의 엄마는 98이를 혼자 키웠어요. 그런데 나이가 20대 초반에서 중반으로 접어들수록
친구들은 대학을 졸업하고 각자의 커리어를 쌓아나가는 모습을 보면서 자신이 초라하다고 느낀 거죠. 모임을 한 번 했다 하면 자기 직장 이야기를 하느라 982의 엄마는 소외되었고 자신의 처지가 너무 싫었는지 할머니에게 밑도 끝도 없이 집에 와보라는 문자만 남기고서 982를 버리고 집을 나가버렸대요. 할머니가 982를 혼자 키워주신 거죠. 982는 어리고 철없는 마음의 할머니와 산다는 사실을 숨겼어요. 부모님 이야기가 나오면 그냥 얼버무렸죠. 그러다가 982가 사는 동네에 아는 애가 살게 됐는데 982가 할머니랑 반지하 집에서 산다는 사실을 알아버린 거예요. 그 애들이 못 됐죠. 982의 집안 사정을 알게 되고 가난뱅이라고 놀리기 시작했거든요. 그리고 982가 마치 부모가 있는 것처럼 거짓말을 했다면서 전교에 소문을 내기 시작했어요. 982의 순환시대가 시작된 거죠. 아이들의 괴롭힘이 도를 지나쳤어요. 982를 모욕하는 것으로도 모자라서 할머니를 모욕하기 시작했거든요. 982는 할머니를 모욕하는 애들을 보면서 화를 참을 수가 없었죠. 그래서 복도에서 할머니 욕을 하는 그 애들을 참을 수 없었고 창문 쪽으로 밀쳤어요. 982가 키가 거의 190이에요. 당시에 그랬죠. 그런 애가 힘이 얼마나 세겠어요? 982의 힘에 밀린 애가 창문 쪽으로 넘어지면서 창문이 깨졌어요. 사고였죠. 그런데 982에게 시비를 건 그 애가 꽤 대단한 집 자식이었던 건지 작정하고 982를 소년원 보내려고 했더라고요. 두고 볼 수는 없던 할머니가 있는 돈 없는 돈을 모아 제 남편에게 982의 변호를 부탁했죠. 사회봉사 정도로 사건은 마무리되었지만 982의 마음은 많이 다친 상태였죠. 남편은 마음이 쓰인 건지 그 사건과 982라는 이름을 자주 말했었고 실제로도 따로 982를 찾아가서 챙겨주곤 했어요. 밥도 사주고 공부도 할 수 있게 도와주려고 하고요. 제법 남편과 친해졌다고 들었죠. 나중에 가서는 연락이 끊긴 것 같았지만요. 저는 설마 그 아이일까 싶어서 982라는 사람의 연락처를 수소문했고 저는 982의 연락처를 알아낼 수 있었어요. 982는 서울 억양과 할머니 고향인 경상도 억양이 섞여서 말투가 참 특이했었죠. 982에게 전화를 걸자마자 알 수 있었어요. 그 애의 말투였거든요. 저는 남편의 아내라는 사실을 밝혔어요. 982는 고민을 하다가 만나자는 저희 제안에 응했죠. 서울의 한 카페에서 만나기로 했고 제 앞에 나타난 982는 예상했던 그 모습 그대로 등장했어요. 검은 양복을 입고 있었고 여전히 키가 컸으며 몸집도 컸죠. 조금 다른 점이 있다면 얼굴에 칼자국이 생겼다는 것이었어요. 어딘가 어두운 곳에 몸담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고 그 애의 모습을 본 순간 울컥하면서도 가슴이 내려앉는 것 같았어요. 저는 소희를 아냐고 물었죠. 소희라는 말에 982는 순간적으로 당황했어요. 당신 입에서 그 애가 왜 나오냐고 생각한 것 같았죠. 저는 변호사 동료에게 받은 소희의 사진을 보여주면서 말했어요. 얘가 내 며느리니까 바른 대로 말해봐요. 결혼식도 왔었잖아. 저는 비겁할 수도 있지만 982에게 그랬어요. 남편 이야기를 했죠. 남편이 얼마나 잘해줬는데 연락을 왜 끊었냐고 너무한다는 식으로요. 982의 얼굴에 그림자가 드리워졌어요. 982는 고민하는 것 같았어요. 생각이 많아졌는지 빨대로 커피만 휘저었어요. 말하기가 곤란한 것 같았죠. 982는 그렇게 한참을 뜸을 들이다가 결국 입을 열었어요. 그 애는 예전과 달라진 게 없었어요. 덩치만 컸지 마음씨는 착했거든요. 남편의 이야기를 하다가 변호사님은 잘 지내고 계시냐는 982의 말에 저는 순간적으로 울컥했어요. 그리고 남편의 변호사 사무실에 불이 난 이야기까지 해주었죠. 982의 눈빛이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저는 982에게 소희의 정체를 알게 되었으니 내 남편에게 조금이라도 고마운 마음이 있다면 바른 대로 말하라고 했죠. 982는 소희의 이야기를 천천히 꺼내기 시작했어요. 소희는 수철이 준 그 사진 속 도우미가 맞았어요. 소희는 돈 때문에 부모님이 서로를 때리고 부수며 불행하게 사는 모습을 계속 지켜보았고 15살 때부터 이미 독립을 꿈꿨다고 했어요. 그렇게 어렵게 생활비를 벌면서 대학에 다녔는데 그러다가 업소 일에 손을 대게 된 것이었죠. 소희에게 부모님 같은 삶을 사는 것이 가장 끔찍한 것이라고 했어요. 물론 업소 일을 하면 이 꼴 저 꼴 다 보게 되지만 소희가 일했던 곳이 982가 실장으로 있던 업소였고 두 사람은 그곳에서 만난 것이었죠. 982는 간절하게 사는 소희가 눈에 밟혔다고 했어요. 그래서 소희가 너무 힘든 손님을 접대하지 않게 은근슬쩍 도왔다고 했죠. 그러다 보니 두 사람은 특별한 관계가 되어 있었어요. 다만 돈의 맛을 봐버린 소희가 자기 팔자를 고치려고 자신을 좋아하는 982를 한순간에 버리고 현준에게 접근한 것이었죠. 저는 저번에 갔던 신당의 보살님이 생각났어요. 이도 저도 할 수 없는 상황에 뭐라도 기대고 싶은 마음이었죠. 집에 새로 들인 여자를 조심하라는 보살님의 말이 떠올랐고 무작정 그 점집을 찾아갔어요. 보살님은 제 얼굴을 보자마자 저를 알아보시더니 이렇게 말씀하셨죠. 조심하라니까 결국 피를 보내. 걱정은 그만하고 행동으로 옮겨. 자기만 불쌍하다는 듯한 태도를 가진 소희가 너무 싫었어요.
저는 982의 이야기를 듣고 나서 더 결심했죠. 현준이에게서 그 애를 떼어내겠다고. 결국 981을 생존 도구로 이용한 것처럼 현준이도 쓰고 버릴 게 분명했으니까요. 현준이는 생각보다 소희를 사랑했어요. 소희에게 이상한 점이 없냐고 하거나 소희에 대한 안 좋은 점을 조금 이야기하면 믿지 않았죠. 보살님의 말대로 행동을 해야 할 때였어요. 저는 마음을 굳게 먹고 20년 넘게 펴보지 않았던 법서적을 펼쳤어요. 그리고 제가 할 수 있는 것들을 했죠. 저는 그날부터 법전을 펼치고 다시 공부를 하기 시작했죠. 소희는 시간이 갈수록 현준이에게 가스라이팅을 하기 시작했어요. 어머니에게 힘든 것을 말해봤자 집만 안겨주는 것이라고 말하고 어머니도 많이 늙으셨으니 자신에게 의지하라고 했죠. 현준이도 내심 혼자 자신을 키운 엄마가 아직도 자신 걱정을 하면서 사는 게 싫었나 봐요. 엄마 인생을 살라고 여러 번 말할 정도였으니까요. 현준이는 그래서 제 집에 오는 빈도도 줄었고 이야기를 잘하지 않았어요. 제가 소희를 노려보면 소희는 뭐 어쩔 건데 싶은 깔보는 듯한 눈빛으로 저를 바라보았죠. 그런 소희의 방심을 이용하기로 했어요. 소희는 제가 단순히 장사만 하며 살아온 사람인 줄 알거든요. 남편의 이야기는 좀 금기시 되다시피 집안에서 이야기를 잘하지 않았고 그래서 그런지 모르는 것 같았어요. 제가 원래 변호사였단 사실을요. 제가 법 공부를 했던 사람인 걸 알면 그렇게 쉽게 본색을 드러냈겠어요? 저는 그래서 소희에게 약한 척을 하기 시작했어요. 반격을 하려면 얕보여야 해요. 그건 제가 재판을 할 때 전략을 세우던 방식과도 아주 흡사했죠. 저는 일단 소희에게 현준이를 떠나지 말아달라고 사정했어요. 눈물을 잔뜩 흘리면서요. 현준이가 무너지는 게 죽기보다 싫다면서 바지가랑이를 붙잡았죠. 물론 소희가 이런 사정에 마음이 움직이는 사람은 아니라는 걸 너무 잘 알았어요. 5년이나 본 982도 이용 가치가 없어지니 구차없이 버린 여자이니까요. 일단 잡아두는 것이었죠. 소희는 점점 씀씀이가 커졌어요. 어느 날 소희가 결혼 후 한동안 안 가던 산부인과를 가더라고요. 저는 정보를 모으기 시작했어요. 소희가 업소를 다니는 시절의 사진으론 부족했거든요. 산부인과를 정기적으로 들르며 진료를 받는 증거들을 모았어요. 982에게 들어보니 산부인과를 다시 다니면 일을 다시 할 확률이 높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차를 하나 구입해 소희를 하루 종일 쫓아다녔어요. 저 요망한 여자애가 현준이 카드로 하루 종일 쇼핑을 하더니 갑자기 샵에 들리더라고요. 그러다가 샵 앞에서 기다렸는데 갑자기 사라진 거예요. 문이 하나 더 있는 걸 간과했던 거죠. 저는 그래서 그 샵을 알아보기로 했죠. 불법 성매매 관련 재판을 담당했던 친구의 말을 들어보니 논현과 강남 일대의 아가씨들이 영업하기 위해 옷과 머리를 하는 싸구려 샵들이 있더라고요. 저는 그 샵 앞에서 몇 시간 내내 기다렸고 아가씨들은 차를 타고 논현역 근처에 있는 업소로 우르르 들어갔어요. 저기가 분명했죠. 저는 그 샵으로 몰래 들어갔고 사진과 비슷한 자주색 미니드레스를 입고 천박하게 춤을 추는 소희를 발견했어요. 그 애의 모습을 두 눈으로 막상 보니까 숨을 못 쉬겠더라고요. 저는 그 애의 사진을 몇 장 찍었고 현준이에게 보냈어요. 전송 버튼을 누르는 그 순간조차도 아들에게 너무 미안해서 눈물이 흘러나왔어요. 그 뒤로 난리가 났죠. 소희의 진짜 모습을 보게 된 현준이는 며칠 동안 밥을 못 먹었어요. 제가 해줄 수 있는 게 없어서 미칠 노릇이었죠. 예상대로 들킨 소희는 바로 현준이를 버리고 도망을 갔거든요. 저는 증거들을 아들한테 보내고 바로 이혼 소송장을 만들었어요. 다른 피해자가 더 생기지 않도록이요. 소송장이 날라왔는지 바로 연락을 하더라고요. 가장 어이없는 게 소희가 저한테 연락해서 한 첫 마디가 그거였어요. 어머님, 변호사였어요? 밑도 끝도 없고 예의도 없죠. 제가 답장도 안 하니 급한 마음에 찾아왔더라고요. 그때까지도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모르는 건지 꼿꼿하게 서서 저한테 소리를 지르더라고요. 증거 있냐고요? 정말 화가 너무 나는 거예요. 양심이 있다면 사람이라면 용서를 먼저 구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저는 그래서 거실에서 이혼 소송 자료와 증거를 모아둔 봉투를 가져와 그 여자의 얼굴에 던져버렸어요. 저한테 소리를 빽 지르다가 증거 자료가 자기 생각보다 많았는지 입을 다물지 못하더라고요. 너 내가 인생 망하게 해줄 수도 있어. 또 결혼하면 그 남자한테 찾아가서 이 사진들 뿌릴 거야. 어디 취업해도 여기 있는 사진 몇백 장 복사해서 뿌릴 거야. 알겠니? 제가 소리치며 말하자 이제야 상황 파악이 된 것인지 이번에는 현준이를 물고 늘어지더라고요. 어머니, 제가 잘못했어요. 그래도 현준 씨는 저 없으면 못 사는 거 아시잖아요? 어머님이 그 사진 보내시고 나서 제정신이 아니라고요. 그리고 전처가 전과자가 되면 사람들 시선이 어떻겠어요. 쪽팔려서 어떻게 살겠어요. 소희의 말은 정말 어처구니 없었어요. 저는 말이 안 나왔고 헛웃음을 짓는데 그때 현준이가 들어와 소리치더라고요. 너가 내 아내인 게 내가 쏘가 넘어간 게 더 쪽팔려. 물고 늘어지지 말고 우리 엄마 괴롭히지 말고 좀 꺼져. 현준이는 얼굴이 다 빨개져서 소리를 지르더라고요.
저는 그 애가 그렇게 흥분한 걸 처음 봤어요. 현준이는 제 손을 잡고서 소희에게 소리를 질렀어요. 소희는 겁을 먹은 건지 뒷걸음질 치더라고요. 현준이는 씩씩대며 어떻게 저렇게 철판을 깔고 말할 수 있냐고 화를 냈어요. 저는 그 사진을 보내고 나서 현준이 얼굴을 보지 못했어요. 너무 미안해서요. 좋은 것만 보고 살게 해주겠다고 다짐했는데 그러지 못해서요. 그래서 그때도 내 아들 얼굴을 제대로 한번 못 봤어요. 그런데 현준이가 고맙다고 하더라고요. 알려줘서 고맙다고. 제가 엄마 믿지 않냐고 물었어요. 차라리 모르는 게 나았을 거라고 생각했을 것 같아서요. 그런데 현준이가 의젓하게 말하더라고요. 엄마, 나이 아니에요. 이제 30대야. 오히려 고마워해야지. 그런 더러운 수렁에서 날 꺼내줬잖아. 저는 위로하듯 말하는 현준의 말에 순간 눈물을 흘렸어요. 안도감에 주저앉았죠. 순간 아들이 정말 듬직해 보였거든요. 언제 이렇게 컸나 싶었어요. 제가 소희를 처리하는 동안 현준이는 의료 소송으로 인해 힘들었던 일들을 하나씩 해결하고 있었더라고요. 환자에게 진심으로 사과하고 그날 수술에서 실수했던 부분들을 다시 공부하고 그렇게 시간을 보내면서 다시 일어서고 있었더라고요. 소희 그 여자는 잊을만 하면 현준이에게 연락해 미안하다고 용서를 빌었지만 현준이는 다른 사람이 된 양 가차없이 그 애를 내치더라고요. 저는 다 커버린 현준이를 보며 오히려 제가 그 애를 가두고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엄마 앞에서는 자식은 평생 아이라는데 그 말이 진짜 맞거든요. 제 눈에는 아직도 너무 작고 어린아이가 언제 훌쩍 커버렸나 뭉클해졌어요. 결국 우리는 소송에서 이겼고 소희는 3천만 원이 넘는 돈을 위자료로 줘야 했어요. 소희는 그 후로 저희 주변에 얼씬도 하지 않았어요. 우리는 그제야 편안해질 수 있었어요. 현준이도 저도요. 그리고 우리는 다짐했어요. 소희와 있었던 일 같은 그런 일들이 있어선 안 되지만 만약 있다면 서로가 서로를 도와주자고요. 현준이와 저는 하나밖에 없는 가족이니까요. 사연자님, 저는 사연을 읽는 내내 사연자님을 꼭 안아주고 싶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남편과의 사별도 너무나 큰일인데 처음 가족으로 들인 며느리가 모두 가짜였다니 그 마음을, 막막함을 누가 감히 헤아릴 수 있을까요? 특히 다 들킨 후에도 뻔뻔하게 약점을 이용하는 그 여자의 말들을 하나하나 들으면서 제가 다 속이 타들어가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끝까지 할 수 있는 일을 묵묵히 하고 오로지 아들을 위해서 20년 만에 법을 다시 공부하고 그 깊은 수렁에서 아들을 꺼내주려고 몸부림치는 사연자님의 간절함이 저에게도 너무나 와닿아서 눈물을 흘려버렸습니다. 행복 총량의 법칙을 아시나요? 인간이 일생 동안 누려야 할 행복의 총량이 정해져 있다는 말입니다. 사람에 따라서 행복을 누리는 시기만 다를 뿐 누구에게나 행복의 양은 똑같이 주어진다고 하죠. 지금까지 너무 힘든 시기들을 외롭게 버텨오셨으니 반드시 앞날은 행복한 날들이 펼쳐질 거예요. 사연자님의 행복한 앞날을 위로튜브가 응원하겠습니다. 위로튜브는 누구에게도 말 못할, 누군가에게 말하고 싶은 모든 분들의 이야기를 진심으로 듣고 경청하고 전달합니다. 위로튜브에 하고 싶은 나만의 이야기를 적어 보내주세요. 사연이 당첨되신 분께 위로튜브에서 당첨 선물을 함께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도 당신의 이야기를 전하는 위로튜브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